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하는 거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제 힘이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제가요 요즘 거의 이 쓰리잡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아침에 제가 7시 30분이 아침 조회예요. 그래서 일어나려면 저희 집이 좀 멀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도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이렇게 하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남자들이 이렇게 면도를 할 때 뭔가 새로워지고 상쾌해지고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깨끗이 면도를 하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또 찍어야 되죠. 이 강의를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또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다시 이제 샤워를 하고 다시 또 면도를 또 해요. 왜냐면 또 새롭게 여러분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깔끔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루를 2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면도를 하루에 2번 하니까 24시간을 참 알차게 산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알차게 살기 뭘 알차게 살아, 바쁘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그래요. 뭐 너무 그냥 열심히 살자 얘기만 하면 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좀 쉬어야지 뭐 저같이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냥 제 느낌상 그러니까 하루에 면도를 2번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가 좀 더 알차다는 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남성들 중에서도 좀 하루를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면도를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래서 아침 타임 1번, 저녁 타임 1번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또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자, 면도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성분들은 면도를 못 하는구나. 뭐든 좋습니다. 칫솔질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랑 깔끔하게 새롭게 또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를 들어가 봅니다. 정치 파트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제부터 이제 아주 또 피비린내 나는 또 이 정치 싸움이 또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16세기 주인공은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사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5세기를 이끌었던 훈구파가 이제 훅 가고 이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림은요, 서원에서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원래 개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조금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인원수는 많지. 이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 사림들은 바로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붕당을 형성하는데 이 붕당의 첫 번째 붕당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동인당과 그리고 서인당.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나뉘게 된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척신잔재, 이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척신들의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과 그 다음에는 이조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에 있는 이 전랑직, 요거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의해 가지고 결국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인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강경파, 소장파, 뭔가 좀 이렇게 좀 강경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서인은 훈구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정치한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지. 그다 정치보복 나오냐 이런 어떤 세력들, 온건파, 노장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요,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북인당하고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자, 왜 나뉘는지 한번 볼게요. 동인당과 서인당의 과정 속에서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강경한 세력들이
일단 힘을 먼저 잡아요. 예, 그래서 이 동인 쪽이 좀 힘을 좀 갖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원래 서인 쪽이에요. 서인 쪽인데 이 사람이 동인 쪽으로 간 거야. 왜 여러분들 왜 선거철 보면은 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적을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뉴스 막 나잖아요. 뭐 이게 뭐 민심이다라고 해서 당을 움직이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철새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근데 뭐 정여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 정여립 같은 경우에서 서인당에서 동인당으로 갔는데 이 서인당에서 이제 그거를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뭔가 건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무술을 배웁니다. 무술을 배워요. 같이 이렇게 무술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서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영모다. 아니 무술하면 영모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동인이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이때 왕이 선조. 그러니까 동인당과 서인당이 이렇게 형성되는 요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요때가 바로 선조 시기라고 보면 돼요. 선조 시기. 예. 선조 시기가 되면서 여러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동인당이 그냥 수세에 몰리면서 그냥 권력을 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여립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인이 권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서인이 권력을 가져오는데 이 동인을 몰아치는데 앞장섰던 정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장섰던 정치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수려한 문장을 잘 썼다는 우리 앞강에서 배웠죠? 바로 정철입니다. 정철. 그 대단한 문장가가, 그 대단한 문학가가 정치인, 잘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어쨌건 그 정철이가 피를 보면서 말이죠. 동인들을 몰아낸 거예요. 동인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 정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철이 말이죠.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책봉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철이 선조에게 건저의, 세자책봉의 건의를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알잖아요. 선조 캐릭터 독특하신 거. 선조 아니 자기 아들, 자기 후손 빨리 세우자는데 선조가 삐치신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이것들이 이라고 하면서 이 동인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것은 바로 전하를 능멸하는 짓이옵니다.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인들을 와르르 또 때려가지고 서인들이 또 쫓겨납니다. 이게 정철, 이 다음에 이게 정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과연 이 서인들, 정철을 위시한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똑같아. 앞에서 이 살인들이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이 나뉘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북인은 강경파예요. 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고, 남인은 온건파. 정치보복을 낳는다. 우리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저기 남쪽 온건파예요. 근데 저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일단은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북인 쪽으로 일단 정권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이 북인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북인이 바로 여기 이제 경계선이 1592년 임진왜란이죠,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되면서 이 북인 쪽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전후 전쟁을 수습하는 그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네, 바로 광해군이었죠. 이 광해군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광해군과 연결되는데 광해군의 어떤 그 노선, 외교 노선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선이었죠? 그렇죠. 바로 중립 외교. 그죠? 중립 외교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노선이 있다면 바로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동법을 또 시행합니다. 대동법. 이건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원래 공납은 여러분 특산물, 집집만 내는 거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토지에다가 세금을. 그러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나중에 경제법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광해에게는요. 자, 그 부정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영창. 자신의 동생. 왜냐면 그 아버지 선조가 광해가 이 직계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해는 늘 자신의 어떤 왕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조가 늦음하게 애를 낳은 거야, 영창을. 그러니까 얼마나 광해로서는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창을 죽이죠.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위합니다. 인목대비 폐위를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광해 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이 서인들이 몰아칩니다. 이 서인들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몰아친 사건. 그 몰아친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것이죠. 몰아내죠. 이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이때 남인도 함께 따라해요. 함께 따라옵니다. 남인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 북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인은 여기에서 탈락. 광해와 함께 역사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 남인과 서인이 남았습니다. 이 남인과 서인이 이제 함께 정치를 펼쳐 나갈 거예요. 자, 함께 정치를 펼쳐 나가는 정치를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저 붕당 정치의 여러분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붕당 정치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 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붕당 정치가 있는데 이 붕당 정치가 정치적인 어떤 설명들을 좀 크게 큰 글씨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공존이에요. 공존. 그래도 이렇게 씨를 말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주요 관직은 우리 당이 차지하지만 좀 그런 그렇지 않은 건 너희들도 좀 가져.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되 약간 높낮이는 있겠죠. 높낮이는 있지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붕당 정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쭉 연결되는 것이죠. 쭉 연결되는데 그 붕당 정치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송 논쟁. 자, 이게 이제 예송 논쟁. 이 전개됩니다. 이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언제 했냐면 왕으로 따진다면은 현종 때. 현종 때 벌어지는 건데 이 예송 논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 대비의 상복 착용기관에 대한 논쟁. 효종 계모의 자의 대비 상복 착용 기간 때문에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저게 무슨 말이야? 상복 착용 기간이라고. 상복은 여러분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저 상복 착용 기간 때문에 지금 뭐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지?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효종이 죽습니다. 효종은 여러분들 효종의 아버지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인조반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조반정이잖아요. 광해군이 몰아낸 거야. 그죠? 이 조선사에서 가장 캐릭터가 독특한 왕 두 사람을 꼽아가라면 선조와 인조거든요. 그 인조의 아들들이 얼마나 선조의 아들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인조의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조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소현세자였거든요. 소현세자가 이 청나라에 끌려가죠. 왜냐면 이제 저 호란 되면서 호란 항복했잖아요. 삼전도에서. 그래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가가지고 청나라에 보니까 굉장히 발달된 문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청의 꿈을 품고 내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면 뭔가 좀 새로운 조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이제 올 때 청나라의 어떤 그 문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온단 말이죠. 갖고 와서 이제 아버지에 딱 보여줬는데 아버지 인조가 팍 열받은 거야. 이 자식이 지금 가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삼전도에서 삼거 구보들의 치욕적인 건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걸 가지고 와? 해가지고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 바쳤던 벼루를 냅다 소현세자에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벼루에 맞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칵 죽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건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예. 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에요. 소현자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복림대군이거든요. 이 둘째 효종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이 효종이 둘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가 아주 어린 이 자의대비를 늙음하게 부인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의대비가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 분명히 계모, 어머니잖아.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어려. 이러다 보니까 효종이 먼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과연 이 자의대비, 인조의 부인이죠. 이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와 이제 논란이 붙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입어야. 예법에 의하면 지금 효종은 첫째가 아니에요. 지금 소현세자 형이 이제 죽었잖아요. 둘째. 장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요. 자, 여기 서인들 있죠. 이 서인들의 주장.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쭉 이렇게 가가지고요. 제가 이 빨간색을 왜 두껍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주류예요, 주류.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입는다.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에 남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효종이 별도 둘째긴 하지만 어쩌면 국왕이잖아. 일국의 왕이잖아. 일국의 왕을 그렇게 일반 사대부치 입안의 어떤 그 예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 장남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3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3년 주장하는 거야. 자, 요렇게 지금 붙었던 겁니다. 이쪽 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론자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둘째니까 상복은 1년 입어야지. 반면에 이쪽은 아무리 둘째라도 왕인데 라고 3년 입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현재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이때 이제 왕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칙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년. 네, 1년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서 이번에는 효종비가 또 이제 돌아가시네.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상복을 그러면 언제 입어야 돼? 원칙론에 의하면 상복 역시 둘째잖아. 둘째니까 둘째 준해서 둘째인 경우에는 둘째 그 며느리, 둘째 그 아내인 경우에는 9개월이야. 9개월이야. 반면에 남인 같은 경우에는요. 야야야 뭔 소리야. 장남 대우 좀 해주라니까. 1년 이번에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현종이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자리를 좀 잡은 거지. 근데 현종 입장에서 괘씸한 거야. 이쪽 서인의 주장은 뭐예요? 일관되게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으니까 사대부의 어떤 그 예법에 의해서 왕도 역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 남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떻게 왕이 사대부랑 같냐,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인 괘씸하잖아요. 이것들이 너나 나나 서열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분 나쁘다고요. 결국 현종이 두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바로 이쪽 남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사실 남인 같은 경우에는 세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왕을 업고 자신의 세를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요.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쭉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이게 한쪽을 그냥 다 쓸어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높낮이는 있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서인, 서인 너희들이 윈 같이 가는 거야. 이번에는 남인 너희들이 윈 같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공존의 어떤 그 틀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남인이 정권 쭉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인이.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남인과 서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숙종입니다. 이 숙종이 어찌 보면 유발시킨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거예요. 환국정쟁. 네. 자, 환국정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면을 바꾸라는 자예요.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숙종 때 있었던 모습인데 이 환국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남인들은 탈락됩니다. 이 환국정쟁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일당 전제라는 거예요. 몇 차례 환국이 있었어요. 몇 차례 환국이 있다가 그 환국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쪽은 이쪽 서인이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게 서인. 근데 여러분들 이 숙종이요 진짜 무서워요. 이 숙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딱 즉위했을 때 그때 나이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될 거예요. 아유 어려요. 어린데 이제 그 숙종의 이제 현종에 대해서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왕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봤는데 그때 이 예속 논쟁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종 때는 여러분들 예속 논쟁이 굉장히 아주 이슈였거든. 근데 여러분들 예속 논쟁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무슨 3년 있건 1년 있건 1년 있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참 조선 사람들 정말 답답해. 이거 갖고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이고 참 할 일 참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뜨거워. 그 논쟁만 붙으면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좀 움츠러들 정도인데, 여러분들. 자칫만 잘못했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진짜 뜨거워요. 정말 사활을 걸고 예법 논쟁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활을 걸고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여러분 어때요? 뭐야? 뭐 저런 거 그렇게 싸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면 그 뜨거웠던 열기가 많이 식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서 조금은 스스로가 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어떤 좌우의 어떤 대립, 좌우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또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한 번쯤은 이 뜨거운 현재 속에서 조금은 좀 차갑게 그 현상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역사가 아닐까.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뜨거워. 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뜨거운 현장 속에 있는 그 내용들 현종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현종이 어떤 그 찬에 있어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숙종의 입장 속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이 서인들이. 그죠? 특히 이런 것들을 배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림 세력이에요. 산림 세력. 이런 어떤 그 서인당, 남인당 하면 그 배후에 정말 그 거목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서인의 그 거목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암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거 진두지휘했던 어떤 그런 인물, 어떤 브레인, 어떤 이론적 배경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그런 인물이 송시열이란 말이에요. 숙종이 볼 때 송시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14살, 13살밖에 안 되는
꼬맹이가 지금 송시열 그 대유학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숙종이요. 그 송시열과 관련된 요런 내용들 쓴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이때 왜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얘기 너 왜 안 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 썰렁. 뭐야? 감히 송시열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인데 그 어린 것이 지금 야, 이거 왜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안 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얼음. 라고 얘기했죠. 이거 다시 써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쓴 사람이 다시 가져갔죠. 다시 가져가서 이거 지금 뭘 하라는 거지? 이거 애매한데 어찌 감히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했다 해도. 그래서 그래도 쓰라고 했으니까 왕이 쓰라고 했으니까 대충 돌려가지고 빙빙빙 돌려서 써왔어요. 왔더니 그때 숙종이 얘기합니다. 송시열이 잘못했다 쓰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록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조선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여줬던 왕 3명을 꼽아보라면 태종이 있고요. 세종이 있고요. 그리고 숙종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숙종이 장희빈의 그 치마폭에 막 여자 좋아하면서 이런 사람, 유약한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숙종은요. 이 남인과 서인을 핑퐁처럼 튕기면서 자신의 왕권을 아주 극대화시켰던 정말 이 서인과 남인한테는 이 숙종은요. 공포와 같은 존재였어요. 숙종이 언제 너희들 쳐라, 너희들 잘라라 라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숙종한테 그 비위를 맞추느라고요. 정말 쩔쩔맸던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라고 라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숙종 때는 그렇지 않아요. 숙종 때는 진짜 왕의 나라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남인과 서인당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출발이 그거예요. 송시열이 잘못했다 적으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송시열이 사형 매겨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숙종은요. 그 거목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 숙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당을 완전히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쓸어내는 거예요. 환국이란 그런 거거든. 그냥 자고 있다가 갑자기 사약 대령이요. 아침에 막 사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죽는 거야 그냥. 뭐 전멸이야 전멸.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이 숙종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사학자들이 그 당파 싸움을 주로 이제 말해요. 조선의 당파 싸움을 얘기할 때 그 당파 싸움의 부분이 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환국 정쟁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최종적 승리자는 어쨌건 간에 이 서인으로 이 남인이 장희빈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 장희빈과 함께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남아지는 이제 바로 서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서인에 의해서 남인이 탈락했고 서인에 의해서 쭉 연결되다가 이 서인이 다시 또 이게 나뉩니다. 네, 다시 또 나뉘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노론과 소론이에요. 네, 노론과 소론. 자, 이들이 바로 소론과 노론이에요. 이 소론은요, 이후에 경종 지지 세력이 되고요. 이 노론은 영조 지지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영종조가 나올 테니까 소론은 또 탈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주류는 서인 노론 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영조, 이 노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종이 누군 장희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장희빈의 아들인데, 이 아들인데 이게 이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아들을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막 그 장희빈이 사약을 막 먹을 때 막 그 경종의 그냥 그 중요 부위를 손으로 꽉 쥐어가지고 결국은 자식 생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썰이에요 썰. 실록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걸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조는 이제 경종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동생이 되는 건데 경종이 굉장히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데 상당히 영조를 많이 이렇게 위해 줍니다.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결국 경종은 죽고 영조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영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저기 숙종이 이렇게 참 여기저기 이렇게 참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그래서 저기 무술이 이게 숙종하고 무술이하고 그 무술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왕 수발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떻게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정을 통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영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조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잖아. 천민 출신이니까 이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영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노론의 지지에 의해서 밀어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조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지금 환국정제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피 튀기면서 정말 사약글을 받아가면서 싸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정치 그만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탕평정치라는 거예요. 탕평정치. 네, 탕평정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탕평정치를 주도했던 인물, 왕들이 누군가요?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죠. 영조와 정조 사이의 그 아픈 역사, 사도, 그죠? 네, 사도세자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뒤주에 아들을 죽여요?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사도세자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칼로 이렇게 죽이는 장면 분명히 나옵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어떤 그 이야기에만 진척해가지고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또 좀 다른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콩가루 집안 속에서 정말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된 그들의 어떤 그 만행 속에서 힘없는 어떤 그 궁궐 그 역사에도 없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희생되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는 마세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영조와 정조가 정조 사도자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정조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탕평을 펼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탕평이냐면 완론 탕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론 탕평. 이건 뭐냐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붕당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붕당들 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탕평채에 보면은 김도 있고 묵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색깔이 다양해요. 그거를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야 너 먹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게 바로 영조예요. 그래서 붕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같이 색깔 없이 그냥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영조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정조는 그렇지 않아요. 정조는 준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준론탕평이라 그래가지고 붕당 인정합니다. 붕당 인정하고요. 대신 똑똑한 붕당 쓰겠다는 거예요. 즉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시비비를 누가 가려? 이 정조가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영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조도 똑똑하죠. 근데 영조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이.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신하들이 더 어려.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조선 역사를 보면은 왕이 어리고 신하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사는 왕 그 기록에 의하면 장수왕 물론 그 이전에도 더 있지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장수왕 오래 살잖아요. 그 다음에 영조 오래 사시죠. 그죠? 이러니까 신하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내가 왕인데 무슨 붕당 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조예요. 근데 정조는 논리로 나이가 많죠 신하들이 논리로 무지하게. 그러니까 참 정조가 이 사도세자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을 때 앉아서 공부만 했나 봐. 내가 살 길은 공부하는 길이다. 공부하는 길이다. 그런 스타일. 네. 정조는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조는.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자, 그러면 이 영조와 정조가 펼치는 그 정치 스타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정치를 펼쳤는지. 자, 먼저 영조는요. 일단 살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살림이 뭔지 알죠? 송시열 같은 인물들. 뭐 이미 죽었지만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짱인데 그런 게 뭐야? 나를 중심 뭉쳐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 있죠. 이 서원. 네, 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 정리 나중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또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서원 정리합니다. 영조 때 보이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이조 전랑이 문제야. 이조 전랑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지금. 인사권 주면서 지금 막 여기당에 가지면 확, 저기당이면 확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켜요. 그리고 법. 뭔가 개혁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려면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 해서 속대전. 이때 속대전을 가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균역법을 이때 균역법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되었죠. 균역법은 뭐냐면요. 조세공납역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중에서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포를 거두어 들이는 데서 비리가 많아진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균역법은 뭐냐면 깔끔하게 그냥 법진으로 딱 정한 거예요. 1년에 한 필. 1년에 한 필. 많이 깎아준 거예요. 여기 바로 균역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균역법은요. 사실은 이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여기서 이 균역법이 나오려는 게 아니라 호포법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영조의 남자가 있습니다. 영조의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박문수예요. 박문수. 이 박문수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암행어사 박문수로 하시는데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사로 나간 적은 있어도 암행어사로 나간 적은 없어요. 이것도 참 옛날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잘못된 이야기인데 어쨌건 이 박문수가요. 성격이요. 그냥 괄괄해요. 막 성격이 막 우혹하고요. 막 그래요. 하지만 항상 청렴한 그 공무원의 어떤 그 모습들을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김영란법 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박문수법이 있어요. 박문수법. 사치방지법, 부정부패 방지법 이거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박문수를 싫어했겠어. 그죠? 쟤는 뭔데 이렇게 튀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그 군역의 어떤 그 문제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박문수가 뭘 주면 호포법 주장합니다. 호포법 뭐냐면 역은 여러분들 양반들은 포를 내질 않아요. 양반들은 면제예요. 균역법도 1년에 한 필 내는 거지만 양반들은 내질 않아요. 근데 박문수는 뭐냐면 양반도 내야지. 호포법 해. 집집마다 내는 포 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니 이 포를 안 낸다는 거 군포를 안 낸다는 건 양반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뭐 필요해? 지금 살기 사람들이 힘든데 양반도 내야지. 라고 하는 게 박문수예요. 그래서 막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도 있어요. 근데 영조가 박문수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영조 앞에서 이 박문수가 이게 대신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욕을 해가면서 야 이 자식아 너 그 따위 소리를 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거 바라보다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저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조가 이제 많이 용인해 주는 거예요. 박문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만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문수 귀뚱도 안 들어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조도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스타일입니다. 영조도 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조가 저 박문수 저놈을 효수에 쳐라! 라고 그래요. 목 잘라 죽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랬냐고요? 아니, 그 다음날 이제 풀어줍니다. 네. 그만큼 이 영조가 이 박문수를 너무 사랑해요. 결국 이제 균형법이 시행되니까 박문수 열받았죠. 그래서 사표 딱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균형법. 이거 하려고 지금 이거 여기까지 온 거냐? 딱 던져버리죠. 그게 바로 박문수입니다.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참고 청렴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마 그 당시 그 도탄에 빠진 어떤 백성들한테 암행어사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연결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균형법 하면 딱 이게 박문수가 떠올라요. 막 화내고 있을. 이게 뭐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박문수의 꿈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균형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계속 살펴볼게요. 사회면에서는 여러분들 그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 이 사형수의 삼심제. 뭐냐면 이 사형은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의 그 목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이 동국 문헌비고라고 있어요. 동국 문헌비고. 이거는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건데요. 이거는 쭉 이어져 가지고 정조 때까지 쭉 그 작업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어요, 영조 때는요. 그의 손자 정조 만만치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조는요.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들 바로 노론 배후에 있다. 이 노론과 한판 해야 돼요. 이 정조 같은 경우는요. 그죠? 결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정조가 그래서 이 직위식 딱 오를 때 제일 먼저 했던 그 일성이 뭐예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요거 멘트 나왔을 때 다 숙이고 있던 이 신하들이 했던 그 심리가 어땠을까? 저는 그거 한번 상상해 보면요, 움찔했을 것 같아요. 움찔하라고 정조가 던진 말이고,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너 사도세자 우리 아버지 함부로 했던 거 가만히 안 놔둔다.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아마 정조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왕권 강화가 굉장히 중요했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규장각. 네, 이 규장각을 만들죠.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이 규장각에서 뭘 관장했냐면 초계 문신제. 네, 이 초계 문신제를 또 이 규장각에서 시행합니다. 뭐냐면 초자들. 네, 젊고 어린 문신들, 신하들을 데리고요. 정조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직접. 네, 연배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그 젊고 새로운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초계 문신제. 근데요, 이때 이 초계 문신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조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진짜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이 초계 문신들 시험을 자주 봅니다. 그것도 정조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채점도 직접 해요. 아니, 무슨 왕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방학 때잖아요. 방학이 있어요. 방학 있으면 방학 숙제도 또 내줘요. 그리고 가끔씩 그 방학 숙제 점검도 해요. 아주 꼼꼼합니다. 이 정조의 그 스타일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 정조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제자들한테도 굉장히 꼼꼼하게 가르치는 스타일. 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오른팔들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군사력이죠. 그래서 장용령. 네, 이 장용령이라는 또 군사를 또 키웁니다. 이 장용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수원 화성에 정조와 행차를 가잖아요. 왜냐면 아버지 릉이 그 육릉이라 그래가지고 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가면서 수원 화성,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도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행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노론 대신들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간 다음에
딱 밤이 되면요. 문을 딱 걸어 잠궈요. 딱 걸어 잠그고 거기서 장룡령의 훈련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론 입장이라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조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지금.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야. 시위하는 거야, 노론들한테. 내 군사력이 이래. 건드리지 마. 가만히 안 낼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용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전도요. 대전통편. 대전통편이라는 또 법전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어요. 신해통공. 통공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신해년에 통공. 통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통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 난, 전권을 없앤. 금, 난전권을 없앤. 금난 잘라버렸네. 원래 금한 건데. 금, 난전을 금한 그런 권리. 난전, 금난전권이 뭐냐면요. 이게 그 종로에서 시전상인들이 있거든요. 그 시전상인의 권리가 이 금난전권이에요. 그러니까 종로에 보면 여러분들 요즘 포장마차들 이렇게 상가 앞에 쭈르륵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 건물들이 시전상인들이야. 그 상가 건물에 있는 시전상인들이 그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게 바로 이 금난전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 때는 야 그거 하지 마. 그냥 같이 장사해. 라고 포장마차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조선 후기 되면요. 상업이 많이 발달하거든요.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 더 북돋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금난전권을 시행한 것. 이게 이제 신해년의 통공정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또 핵심적인 것이죠. 사회적인 거를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조 같은 경우는 향약 있죠. 향약. 그러니까 이 노론들의 어떤 그런 대립, 이런 대립 관계를 좀 풀어내려면 노론들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랬냐면은 향약을 수령들에 의해서 주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향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족들, 향촌에 있는 그 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족들이 노론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농민 통제는 국가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령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앙에서 지방관을 왕이 파견한 그 지방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약을 통해서 농민 통제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정조 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향약, 수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여러분들 뭐니 해도 수원 화성 있죠. 그죠? 수원 화성 너무 중요하죠. 수원 화성. 이거는 이제 정조의 어떤 그 꿈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꼭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그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토지를 굉장히 넓게 개간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개간 작업을 위해서 정말 이 소를요, 소 있잖아. 그 소를 대거 투입을 시켜요. 이 정조가. 그래서 수원에 여러분들 우시장이며 몸에 많고요. 그래서 수원갈비가 유명해진 거예요. 이 정조의 이 수원화성 그러니까 수원 분들이 정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조의 어떤 그 문화 유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수원시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수원갈비도 역시 그와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요. 이게 지금 정조가 너무 똑똑해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 의해서 잘 돌아가면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면 위험해요.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조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조가 너무 똑똑한 어떤 그런 위치 속에서 이 정부를 이끌어간 거지. 그런데 정조가 죽은 거야. 1800년이에요. 1800년이 딱 정조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조 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신하들이 경험한 거죠. 똑똑한 왕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 자리에 어리고 어눌한 그런 왕들을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정조 사후에 나오게 되는 정치 형태.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바로 세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세도 정치, 세도 가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도 정치는요, 바로 소수 가문들에 의해서 뭐 대표적인 가문이 있다면 뭐 안동 김씨라든지 또는 풍양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가문. 어디를 장악했냐면요, 장악한 그 기구 바로 비변사. 네, 비변사와 오군영을 장악합니다. 이 비변사가 가장 권력이, 이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권력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도 정치 때 가장 권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변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주 그냥 다 해먹어요. 특히 매관, 매직이 아주 성합니다. 매관, 매직.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없으니까 왕위가 지금 완전히 뭐 없다시피 하니까 조종을 하는 거죠. 이 소수가문들이 왕위를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관직을, 예를 들면 사또야. 근데 이 사또를 내가 돈을 주고 샀어. 그럼 그 다음 리액션은 뭐가 나오겠어? 이 사또는요.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낼 거 아니야. 몇 배로 그러려고 돈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전정, 군정, 환곡을 얘기합니다. 전정은 토지세, 군정이라고 하는 포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거. 환곡은 춘대춘합.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경제파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전정, 군정, 환곡 이런 세금이죠. 세금 갖고 이제 관리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벌어지면서 아주 참 비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도 정치는 여러분들 19세기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저 탕평 정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18세기. 오늘 주로 18세기 보여지는 모습이고, 이 환국 정쟁은 17세기에 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선조 시대 때 이렇게 동인당, 서인당 나뉘고 다시 북인당, 남인당 나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인조반정 나오면 되는 것이고, 예성논쟁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환국 일당 전제였던 모습들이다라는 거, 탕평 정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영조와 정조. 영조와 정조는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정조의 왕권 강화 중에서 이 규장가, 그리고 초계 문신제, 그리고 장용영. 이것도 지금 시험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정조, 영조 이렇게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 가면 이 건축물이 나오는데, 이 수원 화성 있잖아요. 이 수원 화성이 정조와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도 가문 속에서는 이 삼정의 문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이 삼정의 문란, 세도 가문의 어떤 세도 정치 때 보여졌던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정치가 흘러갑니다. 이제 세도 정치 나왔고, 이제 조선 500년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시기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신라 하대 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지금 다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모습으로 이 조선시대가 또 무너지게 될지. 하지만 이 무너지는 조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인물이 더 등장할 거예요. 그 인물들은 이제 근현대사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선의 외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